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4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가 세상에 공개된 날이 바로 1년 전 오늘입니다. 그 후에 이어진 촛불 집회와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안에 벌어졌다는 게 새삼 놀라운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그 1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죠. 아직까지도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감 현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법정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내가 정치보복의 피해자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국정원 놀이터가 됐던 언론입니다.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국정원 행태를 추가로 드러냈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논두렁 시기의 의혹인데요. 그렇죠. 2009년이었죠.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예. 조사 결과 국정원 간부가요, 고가 시기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는데 활용하라, 이렇게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지침을 드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망신 주는데 활용해라. 네. 또 그 다음 날 KBS가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보도했고요. 실제로. 이후 SBS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는 그 출처가 어딘지 확인을 거부한 반면에 SBS 기자는 검찰에서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알려졌습니다. 들은 내용이다. 네. 이제 뭐 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언론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예요. 예, 국정원은 아예 언론사 간부들을 직접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국정원 직원 4명이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접촉해서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 달에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다는 문건과 진술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때 이제 KBS 보도국장이 지금의 고대영 사장 아닙니까? 네네. 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200만 원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건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이 이야기 잠시 후 행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빚내서 산 집으로 돈 버는 시대 정말 끝일까? 오늘 큰 정책이 하나 나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되죠. 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했고요. 오늘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됩니다.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그게 바로 DTI인데 그 새로운 계산 방식이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 DTI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합해서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죠.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합해서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대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걸 막겠다는 거군요. 네. 또 내년 하반기에는 DSR도 도입되는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또 자동차 할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서 그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주장했는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지켜질까요?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다만 이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이런 보완책도 오늘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목을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노동계 손 내미는 청와대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노동계 사이에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예.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또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오고요. 자동차, 금속, 금융노조 각 산별노조 대표들도 참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한 노동계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노정 간 대화가 그야말로 꽉 막혔는데 그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수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홍 대표의 친박청산이 친박계의 반발에 직면하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호가 고의했던 그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 목소리 들으셨고요. 서청원 의원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안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청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그러자 홍준표 대표 역시 서청원 의원 노욕을 버려라.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맹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로서는 보수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인적 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던 건데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국정감사 평가부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중반 넘어섰는데 국감 스스로 자평하신다면요. 글쎄요, 이번에 그 국감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한 4, 5개월 정도 어떻게 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소위 무능과 또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졸속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저희들은 무능 심판 국감으로 잡았는데 그 명칭 그대로 잘 잡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그래도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지금 중간 성적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무능, 포퓰리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국감으로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근데 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 국감보다 훨씬 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일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감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당이 돌아가는데 무심하게 있을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지끈지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윤리위가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이러자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표가 그만둬라. 이런 일들 갈등이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서청원 의원이요.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서 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어제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확보했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그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두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상충된 말씀입니다만. 그렇죠. 또 여기에 어저께 이제 국민의당 어제 이용주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하여튼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저는 의혹이다 하라고 서로 간에 의혹이다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진상 파악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점에 그런 타이밍상에
그러한 시점에는 적절한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나 그 녹취록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내용까지 어제 소개했어요. 항소심에 가서 경남기업의 윤숙무 부회장이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얘기를 해달라. 근데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서청원 의원한테 지금 요청?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근데 그대로 말씀만 하셨지 그것을 진짜 녹취록을 그러면 실제로 까야죠. 공개를 안 했어요,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용주 의원한테? 지금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가지고는 본인이 갖고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위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게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 이러진 않으셨겠죠, 국회의원이?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실체다, 그 말씀만 듣고 실체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의원한테는 그럼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이런 내용이 정말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들어왔느냐, 당사자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을 이거 당 위치에서 이것을 두 분의 실체를 파악하는 어떤 진상조사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두 분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가 진실인지를 두 분이 스스로 밝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개입할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닌데 만약 이용주 의원이 정말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되면 이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당 차원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돼서요. 그때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개가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은 이미 만약 녹취록이 있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그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아직 지금 대법원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서는 이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될 경우에는 당 차원 진상 파악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야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사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보면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의원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당에서 인적 청산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사실은 현직 의원이어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출당에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출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나요? 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다. 찬성표 3분의 2는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왕설래와 또 여러 가지 풍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된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직 의원 또 선배 의원이시고 한 분은 또 동료 의원인 이런 성격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우리 당에서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그것을 기꺼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이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또 외연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조금 더 이번 일주일을 좀 사태를 추이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출당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시는 거. 이건 해봐야 안다는 쪽이시군요. 정 원내대표께서. 뭐든지 인사나 이 투표는 저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치용어로 하면 까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합니다. 까본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출당 여부는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투표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투표가 돼서 진짜로 이분들이 출당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실제 출당이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도 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 되는 거 맞죠?
그런 상황이 이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대상이 된 분들, 예. 우리 당에 있는 대상이 된 분들이나 또 그분들에게 동조하는 분들은 예. 또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분들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당에서 있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추출되는 모습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 바른정당에서 지금 오겠다고 하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5명밖에 되지 않는데 네. 5명을 받기 위해서 친박 핵심을 이런 혼란 만들어가면서 출당시키는 게 옳으냐. 이제 이게 친박계 의원들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당을 예. 장악하기 위한 예. 이런 어떤 수순 아니냐. 이제는 이제 소위 영어로 하면 베팅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김현정 선생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얘기하겠는데 예. 지금은 제가 어떤 원내대표라는 책을 갖고 있고 예. 또 지금 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당내 예. 사정의 문제에서 당내 예. 상황을 봤을 때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차 한잔 사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차 한잔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일 국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꾸준히 얘기하셨던 건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은 그런데 예. 이 사람이 그 현직 의원을 그렇게 내보내고 또 예. 같이 해왔던 의원을 내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꾸준히 서청원 전 대표님이라든지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한테 꾸준하게 이 당의 그 나아갈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 이렇게 용단을 좀 내려주십사 이런 과정을 잘 겪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이 좀 지금 부족하다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여러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홍 대표한테도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예.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내쫓듯이 나갈 때는 예.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원초적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예. 두 당이 유기적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념과 철학이 다른 두 정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예. 저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예.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예.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예.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당이 하기는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그때는 진상파 조사, 당 차원 진상 파악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을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제가 사면
네. 속마음을 다 얘기하겠다. 사주세요. 같이 나가세요. 사주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끼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당을 향해서. 그렇죠. 당 보면은 아까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끈지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뉴스닥이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했고 심지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요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까지 주라고 요구한 국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논두렁식의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사건을 국정원이 크게 보도해서 망신을 줘라라고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무렵이죠. 2009년 5월 13일 SBS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나간 지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논두렁식의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배우가 누구냐 그동안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의 배우가 바로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4월 17일과 20일 이틀 동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해서 동정 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관계자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는데요. 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도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고 중수부장이 시키는 대로 언론에 흘렸고 그 언론이 이제 SBS가 보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이 뉴스의 이면 행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내부자들은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었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봤어요. 보셨죠? 저도. 이게 영화적 상상일까 현실일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하고 재벌 회장, 조폭 두목, 언론사 간부가 서로 간에 이 일종의 협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서로 조력자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는데요. 한통속. 도대체 누가 대통령 후보고 누가 재벌 회장이고 누가 조폭인지 모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사건이 바로 현실 속 내부자들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 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이 내부자들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 그 위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지시를 내리고 국정원 직원이 대검 중수부장한테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 망신주라 어쩌라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가서 언론에서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조항은 헌법 조문 속에만 있고 대한민국은 내부자들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촛불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누가 춤췄는지도 찾아내야 한다입니다. 누가 춤을 추다니요? 국정원이 음악 지금 틀어준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는 춤을 췄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국정원 지시에 춤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국정원은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국정원 관계자는 고가 시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이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으로 가면은 명품 시계, 논두렁 이런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이 장문을 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KBS 같은 경우에는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SBS가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KBS 기자한테 이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KBS 기자는 입을 닫았고
논두렁식의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는 검찰에서 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입을 닫고 지금 종족을 감췄습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춤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악은 국정원이 틀어줬는데 그 춤춘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볼 때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히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춤춘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몇 명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춤의 주인공. 그렇죠. 이 아직 안 밝혀졌다. 맞습니다. 스스로 밝히든가 밝혀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고대영 사장은 KBS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예. 고대영 사장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KBS 담당 정보관의 얘기를 듣고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건 뇌물수수 의혹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BS에서는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영 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KBS가 밝힌 문제가 아니고요. 고대영 사장이 직접 나와서 밝혀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참 기막힌 뉴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참 귀한 목소리죠.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귀한 목소리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벌써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청취자 민경현님은 이용마 기자 응원합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보고 야윈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예, 오늘 2부 첫 순서는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를 만납니다. 제가 앞에서 귀한 목소리라고 한 건 체력적으로 인터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해직된 지 오늘로써 2060일째. 복마감이라는 희귀암과 싸우고 있죠. 예, 이용마 기자가 우리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화요일의 코너는 뉴스닥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상황도 그렇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도 그렇고요. 챙겨봐야 할 뉴스가 많습니다. 금주의 상한가 하한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연명치료 결정법, 웰다잉법이 시범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웰다잉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 이윤성 원장을 만날 텐데요. 어제 이 존엄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헷갈리는 부분들 제가 다 이윤성 원장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MBC와 KBS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꼭 51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 20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용마 기자, 지난해 9월이죠. 복마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투병 중입니다. 아마 멀찌감치서 동료들 지켜보는 심정이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책도 한 권 낸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주로 집에서 생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경기도 요양원에 머무르시는 건 아니고요? 네, 복수가 많이 차올라서요. 지금은 이제 복수를 빼느라고 병원을 갈 일도 좀 많아졌고. 예. 그래서 주로 지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새벽에 1시간씩 명상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오늘 아침은 무슨 명상하셨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의 세계로 좀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사실은 10초만 눈을 감고 있어도 온갖 잡념이 많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머릿속을 정리하기가 무척 힘들죠. 그걸 지금 한 지 꽤 됐는데. 그러시군요. 잘 안 되네요. 아마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떠나온 곳,
MBC 파업하는 그 모습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벌써 파업이 새로 시작된 지 51일째고 우리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는 2060일째고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시죠. 네, 저희들 2012년 파업할 때도 170일 파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중간에 해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봐야 1, 2년 있다가 복직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막연하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 길어야 2년 아니겠는가 했던 것이 지금 한 5년 된 건가요, 이게? 5년 넘었죠. 5년 반이 넘었죠. 5년 넘었죠. 사실은 1심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 받으시고 2015년 2심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이 났는데 회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판결이 아직도 안 난 거예요. 아직도. 예, 대법원에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결정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저는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1, 2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완벽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완벽한 승리라고 보세요. 완벽한 승리. 예, 판결 내용을 보면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은 노동조합 구성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은 이제 1, 2심 판결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지 이길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시작하게 되면 100% 해고 무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서둘러라라고 언지를 할 수는 있겠죠. 빠르면 올해 안에는 그래도 판결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 기대 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실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용마 기자님 꼭 회사 돌아가셔야죠. 되돌아가셔야죠. 네,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자신 없는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야죠. 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되돌아가야 될 곳 MBC가 지금 51일째 파업 중입니다. 예. 파업 현장 뉴스에서 보시거나 동료들한테 소식 들으실 때마다 그냥 달려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한 번은 집회에 참여를 하겠다. 꼭 필요할 때 한번 불러라.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요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요. 구 여권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이 지금 방문진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이사를 임명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MBC 파업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방문진 이사 구성원이 9명인데 지금 여권 추천 이사가 6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구여권. 그래도 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2명을 하면 5대4로 역전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고영주 이사장이 먼저 사표 내고 나갈 가능성도 많고요. 아니면은 방문진에서 이사장이 해임이 되겠죠. 그러면 MBC 노조가 사실 파업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럼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김원배 이사가 나간 다음에요. 만세라고 쓴 겁니다. 만세 쓰셨어요? 웃으시는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전동건 기자 아시죠? MBC의 전동건 기자. 잘 알죠.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빨리 MBC가 정상화돼서 이용마 기자가 뉴스데스크 앵커하는 걸 보고 싶다. 이 동료들 소원 들어주실 수 있죠?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너무 말라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얼른 정상화돼서 뉴스데스크 마이크 잡는 모습, 동료들 그 바램, 또 국민들 바램, 그 소원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MBC 해직 기자입니다. 이용마 기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측하고 싸워가면서 또 병마와 싸워가면서 그 사이에 그 어려운 와중에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예. 이번 주말에 나온다고 하네요. 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와, 제목 멋진데요. 사실은 이거 출간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예. 쓰고 나서 보니까 출간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걱정이 돼서 자녀들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내 경험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겠다. 아이들이 몇 살? 10살이요. 10살 쌍둥이 아들이죠. 예. 아들 쌍둥이.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있으면 20살이 될 텐데. 그렇죠. 20살 전후가 사실은 인생 행로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옆에서 그걸 아주 마음 편하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예. 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살아온 역사를 좀 기록으로 남기면 되겠다.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사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애들 읽을 수 있도록.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MBC 기자로서 생활한 시간이 꽤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고비고비에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함께하는 생활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장에서 지켜봤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제 경험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그 10살 쌍둥이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책 쓰고 있다 이거 알아요? 지금 모르죠. 아직은 너무 어려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10년쯤 지난 뒤에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뭔지 잘 몰라도 조금만 더 커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다 알 겁니다. 이용마 기자님, 직접 얼굴 보고 하기는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마이크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쌍둥이 아들들한테 책에는 남기셨겠지만 목소리로 한번 꼭 하고 싶은 얘기 전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쑥스러워서 못 하실 것 같아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전에 비해서 눈물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예. 사실은 김원배 이사가 사표를 낸 날이요. 집에서 혼자서 엄청 울었어요. 사표 냈는데 왜 우셨어요? 기쁘잖아요.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참. 이렇게 끝날 일인데 2060일이 걸렸구나.
기쁘면서도 허탈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웬만하면 대중 앞에 좀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그 눈물이 나서. 자꾸 눈물.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그 김민식 PD한테 많이 나무랐어요. 왜요? 네? 저 공범자 영화에 나와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울잖아요. 아, 그렇더라고. MBC 김민식 PD. 네, 그래서 제가 울보라고 그랬는데. 예. 저 대중 앞에 나서면 제가 더 울 것 같아요. 더 우시게 생겼네요. 그러면 제가 쌍둥이 아들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답변 안 듣고 그냥 사랑한다 한마디는 남기세요. 아들들이 서운해합니다. 아, 그럼요. 현재 경제 무척 사랑하죠.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리사랑은 본능이라는 걸요. 모든 아마 부모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저 역시 제 쌍둥이들한테요. 그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현재 경제 사랑한다. 아이고 참. 저도 그런 세상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세상 꼭 와야 될 것 같고 현재 경제 위해서라도 꼭 그런 세상 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이용마 기자님 최근 사진을 보고 살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인터뷰하시는 음성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꼭 병마 싸워 이기셔서 지금 조금 전에 웃으셨던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들려주셔야 돼요, 계속. 알겠습니다. 저 일단 쌍둥이 아들 둘을 위해서라도요. 예. 끝까지 버텨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병마를 이기고 MBC로 돌아가야죠. 네. MBC 뉴스데스크 마이크 잡으시는 모습 그거 동료들이 원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저 꼭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MBC 해직 기자 2060일 오늘로써 해직된 지 2060일 이용마 기자였습니다. 뉴스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마 기자와 인터뷰 들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배현섭님. 배현섭님 MBC 직원이시군요. 예.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파업가를 부르고 있는 MBC 조합원입니다. 선배님 힘내십시오. 꼭 건강 찾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MBC 직원분들이 CBS 듣고 계셨군요. 서경은님, 제가 언론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용마 기자 덕분입니다. 꼭 다시 복귀해주세요. 이영수님도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보도해주던 이용마 기자 목소리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6116님도 책 나오면 꼭 사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김미환님. 저도 그 정도 나이에 두 아들을 가진 부모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랑스러운 아빠로 꼭 기억되실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응원 문자는요.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이용마 기자한테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허성모 소장님,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도 지금 들으셨죠, 인터뷰. 예. 두 분도 좀 찹찹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아들 얘기하니까 더 슬퍼요. 그렇죠. 애들이 또 너무 어리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가슴에 한을 심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실은 꼭 밝혀질 거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도 봅니다. 기운 좀 내죠, 우리. 여러분들 좀 기운 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뉴스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이번 주는 하한가부터 좀 볼까요? 허 소장님은 하한가 뭐 올라오셨어요? 예,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게 뭐 급속하게 지금 그 논의가 흥크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당을 이끌고 계시는 유승민 또 안철수 두 분을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하한가로.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누구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유승민 빼고 안철수 대표입니다. 네. 자당의 바른정당의 대표는 쏙 빼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원리 원칙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긴 했지만은 뭐 안보관이 다른 사람과는 뭐 같이 할 수 없다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원칙 지켜가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좀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통합 논의라는 게 있다는 게 나오기 전에도 예.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제2창당위원회, 예. 그 이제 김태일 교수님이 이끌고 있는 거기서 원외위원장을 다 사퇴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뭐냐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당이. 매물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물론 바른정당도 지금 비슷한 뉘앙스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말은 뭐냐, 국민의당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제2창당 준비위원회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결국엔 비우고 어딘가와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조직 갈등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조직 갈등의 요소가 되는 지역위원장들을 이제 전부 다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당 논의라는 통합 논의, 연대 논의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한 축에서는 원내의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지역 조직에서 반발이 큰 겁니다. 지역에서. 예, 의외로 그게 충돌이 없을 것 같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의외로 그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합당 시너지가 많이 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당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서 일단 합당하면 2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이제 나왔던 조사가 거꾸로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요? 합당을 했을 때 20% 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동네에서 구의원 한 명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의원 한 명은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뭐 지역에서 5%, 4% 정도 지지를 갖고 있었으면은 구의원은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선거 하나에서 2명, 3명 뽑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역위원장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니. 예, 지역위원장을 해야지 합당된 당에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해서 그 사람 내 지역 조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갈등이 오히려 생기는 건 시너지가 크다고 났기 때문에 그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뭐 5% 상태에서는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는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자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질문 드릴게요. 허성모 소장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합당이라는 거는 아주 실세들끼리 아주 내밀하게 물밑에서 다 조율이 되고 그다음에 핵심 의원들이 잘 설득된 다음에 이렇게 딱 터트리듯이 가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죽도 밥도 안 되고 저항만 더 커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각 지역위원장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분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조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먼저 자기가 정리하고 들어오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적이 저는 별로 이렇게 건전하지 못했다. 애초에 목적은 외연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뭐 말만 그렇죠. 뭐 이제 한 분은 극중주의를 이야기했고 한 분은 보수개혁을 이야기했는데 극중주의와 보수개혁이야 뭐 어느 정도 합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명분 말고 쏙 뜻이 뭔가 하면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자 하는 통합파들을 견제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너가 가도 나는 더 큰 떡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어쨌든 뭐 좋은 명분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호남 중진들을 견제하면서 당을 자기화해야 되고 또 길게 보면은 큰 당 또 영원함을 아우르는 당이 돼야만 다음에 자기가 대선 발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국당. 그런 걸 노리고 하긴 했지만 너무 경험이 없고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안 될 것 같다 하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바른정당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목소리가 무게감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관건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에 붙어 있는 분들 성향이 그분들이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논의 그냥 언론에 한번 흘러나갔다 해가지고 뭐 탈당불사 이런 거 굉장히 센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탈당불사 나온 분들이 불사까지는 좀 그렇고 탈당 시사라고 할 만한 분들이 박지원 의원 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고 카톡방에다 단톡방이 있대요. 거기 단톡방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또 누구 최경환 의원 또 한 사람 누구였죠? 그 정도가 의사를 밝혔답니다. 근데 그런 의원들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좀 버거운 의원들이잖아요. 자기보다 정치 이력도 아주 길고. 허 소장님도 그러면 울고 싶은데 뺨을 그분들은 지금 맞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면이 하나 있는데 결국 근데 그분들이 떨어져 나오고 만약에 합당이 성사가 된다면은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겠지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되죠. 호남의 지지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수개혁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을 더 지지하지. 그래서 이제 호남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안철수 대표에겐 계속 이제 좀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호남의 지지를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보를 못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안철수 대표가 DJ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도 지금 보면은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햇볕 정책도 공과 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DJ의 정책을 다 옹호하기에는 그게 시대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그 DJ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정책들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IMF 국면에서 좀 개방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적인 걸 도입하면서 대신 안보에 관해서는 굉장히 햇볕 정책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안보 상황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오히려 안보에 대해서는 좀 고전적인 전통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경제나 사회 면에서는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 센스를 가져가는 게 정치의 트렌드인데 그 반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정치하려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그 프레임 탈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제 생각에는 DJ 및 호남 및 박지원 대표와의 어떤 식으로든지 거리두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 전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과 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 핵심 지지층인 호남을 잡으려면은 그것도 사실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온 걸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그쪽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외연 확장을 꿈꾸고 있구나 안철수 대표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을 지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태로 안 됩니다. 역시 안 될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저는 그리고 극단적 자강파기 때문에 저는. 애초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기 개편의 흐름 속에 또 작은 장들이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타개하게 나온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나마 유지해내려면 굉장히 기술적인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조차 서툴어요 지금. 방법이 너무 서툴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른정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던 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스텝이 꼬였죠, 지금 보면은. 꼬였죠. 완전 꼬였죠. 꼬였다는 게 사실 지금 가기에는 명분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굳이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최고위로 끌고 간다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디도스 사건 때도 그렇고 출당 제명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당에서 그게 사실 최고위 가면은 최고위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 유출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최고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어쨌든 엄청난 그것은 태극기 부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 의견을 표시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은 요 국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과 서청환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뭐냐면은 뭘 따져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됐냐고 따지는 거거든요. 선거만 그럼 지금
사실 인적 청산하자는 분들의 명분도 선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그렇죠. 이기려면 인적 청산하고 우리가 혁신해야지 국민들 표 얻는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예. 인적 청산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적 청산하고 나면 홍준표 대표가 더 이제 주도권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홍준표 대표가 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2011년에도 한번 그 대표직 물러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견상으로는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였어요. 그거였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디도스 할 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대표라는 거. 그 대표라는 것 때문에 큰 틀에 책임진 건데 그게 사실 당선된 지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이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책임질 일은 또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 당 12월에 이제 솔직히 뭐 물러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이제 그 당시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 4개월 동안 홍준표식의 어쨌든 당 운영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명분 삼아서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는 제 생각에 허성모 소장님도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첫 일성이든지 간에 이번 의총 결과에 내 직을 걸겠다고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항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직을 걸든 안 걸든 어떤 지면 대표 물러나야 되니까 배팅을 할 것이다.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헤게모니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국민이에요. 만약 여기서 밀리면 홍준표 정치는 이제 완전히 날아가고 본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고 서청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친박도 여기서 밀리면 이제 완전 역삭 속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냐군요. 마지막 한판 승부예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승부예요. 마지막 승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승부에서 홍이 뭐 이제 지금 과감하게 이제 박을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박을 밀어내는 게 그다음에 뭐 박을 밀어냈다 하더라도 최경환 서청원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의결 가능하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제명 가능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저기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리 탈당해 가서 지금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숫자 맞춰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한 5명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5명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홍준표 대표 말이 맞냐 서청원 대표 말이 맞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참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던 게 이게 전조 증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진 오기 전에 뭐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전조? 그런 것처럼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보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 대상으로 황교안 총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어떤 뉴스를 주말에 봤냐면 황교안 총리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근데 황 총리님은 내용을 봤어요. 황 총리님 간증 많이 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그 교회 많이 가서 간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기자들이 붙은 게 뭐냐면은 결국 친박계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을 걸면서 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투표지만 그 사퇴하게 되면은 당연히 혼란에 빠지니까 나를 그래도 믿고 한번 나를 도와달라를 얘기할 때 그렇죠. 친박이 던질 카드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대안이 있다. 황교안이 있다 우리에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중적 소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봐요. 왜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보였던 행보는 뭐냐면은 보수 중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그쪽 전선에서는 홍준표 대표보다 황교안 총리님이 가진 상징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진지해 보이는 황 총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도 있고 보수 우파 중에서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 세력, 기독교 세력에게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 만약 그게 전술적 목표라면은 그건 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시점에 황교안 총리 이름이 언급되는 것들은 제 생각에 우연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와 대화 드라마네요. 그리고 이게 뭐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상한가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야기했는데. 상한가 황교안 총리 골라오셨어요? 뭐 사실상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뭔가하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도 처절하게 투쟁해서 죽든 살든 싸우고 총선을 볼 것인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민. 저는 고민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지방선거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면 처절하게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함이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녹취록 갖고서 벌써 벌어지는 벌써 거군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전 투구를 안 합니까? 이전 투구 뭐 우리 사자성어로 하니까 고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진흙밭의 개싸움 아닙니까? 개싸움이죠. 요즘 뭐 또 발리겐 때문에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진흙밭의 개싸움 정도까지 이제 거의 뭐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서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역시 벼랑 끝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홍준표 대표가 이 고비를 넘길 수만 있다면은 이제 뭐 보수 야권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는데 여기서 좌절하면은 이분도 역시 완전히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서툰 게요. 성분은 잘 걸었는데 홍준표 대표 그러려면은 내 세력을 공고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 세력. 자기 세력이 별로 없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최경환하고 서청원으로 이렇게 극소화해서 친박을 갈라치기 했지만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전략 공천 외부에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기 사람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뭐 친박으로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 잘리네. 나는 사이가 좀 나빴으니 다 날아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투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에 이제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결국은 초선 아닙니까? 그렇죠.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에 있어가지고 다선 의원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아까 허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물론 지방선거긴 하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투표 의총이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은 아마 한 2, 3일 전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볼 겁니다. 혹시 제명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사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 말은 친박연대 2 하겠다는 얘기예요. 친박연대 2 2탄. 네, 버전 2.0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죠. 그 전략 공천에서 때문에 밀려난 현역 시장 군수는 전부 다 친박연대 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얘기가. 그래서 그 논리가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른정당에 몇 명 받으려다가 친박연대 2 만드는 게 과연 선거에서 옳은 일이냐를 갖고 이제 또 그게 또 의총에서 하나의 또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자유한국당. 이 질문을 지금 벌써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이길 것 같습니까? 끝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이미 진실 다툼이 하나 붙었잖아요. 붙었죠. 성완종 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성완종 리스트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둘 다 이미 진흙탕입니다. 보면. 둘 다. 이미 홍준표 대표 측에서 반격 들어간 게 서청원 대표 측은 뭐 이런 걸 다 녹취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옹졸한 사람 만들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무슨 추가 폭로한다고 지금 SNS 쓰지 않았어요? 서 대표가 서청원 대표. 서청원 의원이 있었어요. 추가 폭로하겠다. 언론에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뭔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고. 야, 둘 다 지는 싸움이다. 허 소장님. 이미 둘 다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세력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진짜 완전히 망가져야만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어중간하게 봉합되거나 어중간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절하게 한번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총선을 대비하자. 그렇게 하면은 총선에서 국민적인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대안이 어떤 의미에서 오를 수 있다. 왠가 하면은 이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수준 갔어요. 맞아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 공개하는 순간 이거는 검찰 수사로 가게 되는 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허 소장님. 오늘 상한가 사실은 뭐 골라오셨죠? 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지지난주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나 발표 못하셨죠? 오늘 쌤쌤으로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상한가 주셨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정치판 읽기를 했는데 워낙 정치판이 지금 복잡하다 보니까 두 분과 말씀이 좀 길어졌다는 거. 뉴스닥 보드에 상한가 하한가 오늘 정치인들을 올리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다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치료 그만하겠다. 그러면은 다 그만둘 수 있는 건가? 안락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 또 병이 위중하지 않아도 환자가 원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 추진단장을 맡고 계세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윤성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말의 뜻을 좀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엄사란 말이 있고 안락사란 말이 있고 또 뭐 웰다잉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 단어들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법에 한해서는? 이런 말들이 다 어떤 가치를 판단한 뒤에 쓰는 말이거든요. 예. 안락하다든지 존엄하다든지 웰이라는 말이 누가 그게 웰이고 누가 그게 존엄하다고 평가할 거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돼서 요즘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은요. 연명의료를 하겠는지 말겠는지에 관한 법이고요. 그 외에 안락사나 또는 조력사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건데 적극적인 행위로 뭔가 주사를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는 이번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그 연장하는 도구 그것을 떼주는 것 그래서 자연스러운 죽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만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환자의 뜻이 중요하죠. 환자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하면 효과가 있을 만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의료인이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적용 대상은 모든 상태의 환자가 다 원하면 죽음을 택할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 규정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임종 과정이라 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 하면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의들로부터 인정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환자가 결정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그게 하나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자 A가 있다고 치죠. A 씨가 있어요. A 씨가 저는 이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니 이제 치료 그만하겠습니다. 라면은 그리고 전문의가 그걸 인정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건가요? 다른 가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성인이라면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뜻을 가장 먼저 존중해 줍니다. 본인의 뜻을. 가족들이 반대를 해도 그럼 본인이 강하게 원하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겠다고 평상시에 뜻을 밝혀도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장기 이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서약서 같은 걸 써놨더라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계속해라 라고 얘기하면 의료진은 그거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환자 가족들의 뜻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행해서 그 뜻이 순수한 뜻인데 그걸 역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족은 치료 중단을 원해요. 근데 환자 본인이 반대할 경우 이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자 본인은 최우선. 근데 말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서서히 상황이 나빠지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고 그 길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있습니다. 이건 의사를 본인이 내놓은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해 둘 수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장기기증 서약서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해 두면
그러면 갑자기 의식을 잃더라도 예. 그리고 그게 등록돼 있으면 예. 물론 가능성은 그걸 작성했을 때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가족이나 그렇죠. 의사들이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에 TV나 이런 걸 보고서 또는 친구를 문병 갔다 와서 나는 그런 거 싫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예. 가족의 2명 이상이 그렇게 진술을 해 주시면 의사들이 보기에 현재의 상태가 회복 가능하지 않고 예. 이런 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 말고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쓰러졌다거나 연명치료로 들어갔을 경우는 네. 본인이 예전에 써놓은 의향서 그것도 안 써놓으신 경우인데 가족 2인 이상이 우리 가족은 이분은 네. 연명치료 중단을 원래 원했었다. 네. 건강할 때 원했었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된다. 네. 그 유효기간 같은 건 없어요? 의향서에.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써놓은 것도 계속 유효합니까? 계속 유효합니다. 단지 도중에 언제라도 바꾸거나 예.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고. 네. 가족 2인 이상이 혹시 뭐 거짓말을 할 거 뭐 그런 경우 그런 가족이야 드물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겠어요. 거짓 증언을 할 거.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쵸.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의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의학적 상태입니다. 의학적 상태. 네. 정말로 회복불능인가 이거 판단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악용될 소지를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의료진이 지금 의료진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의료진이 오판을 할 가능성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판단하면 아무래도 오판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뭐 2사람 이상이 판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에다 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요. 시범사업 한 후에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로 시행되는 건가요? 이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 한 분 빼놓고 모두 찬성해 주신 법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든 법이고 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정한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바뀌거나 그럴 리는 없고요. 단지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될 때 혹시 어떤 불편이거나 오류가 있으면 미리 좀 고쳐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환자 위주의 정말 환자의 존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이윤성 원장이었습니다. 이용마 기자에게 여러분 문자 다 캡처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더니 문자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다 정리해서 약속대로 오늘 중으로 이용마 기자에게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가 진실인지를 두 분이 스스로 밝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개입할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닌데 만약 이용주 의원이 정말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되면 이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당 차원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돼서요. 그때는 그러면 당 차원에서의 어떤 정확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개가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은 이미 만약 녹취록이 있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 그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것이 아직 지금 대법원의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넘어서는 이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개가 될 경우에는 당 차원 진상 파악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야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사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보면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의원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당에서 인적 청산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사실은 현직 의원이어서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출당에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출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나요? 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다. 찬성표 3분의 2는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왕설래와 또 여러 가지 풍문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진실된 그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직 의원 또 선배 의원이시고 한 분은 또 동료 의원인 이런 성격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우리 당에서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그것을 기꺼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이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또 외연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이것이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조금 더 이번 일주일을 좀 사태를 추이를 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눈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출당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시는 거. 이건 뭐 해봐야 안다는 쪽이시군요. 정 원내대표께서. 뭐든지 인사나 이 투표는 저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치용어로 하면 까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늘 합니다. 오늘 까본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출당 여부는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 투표 결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투표가 돼서 진짜로 이분들이 출당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실제 출당이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도 한국당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 되는 거 맞죠? 그런 상황이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대상이 된 분들, 우리 당에 있는 대상이 된 분들이나 또 그분들에게 동조하는 분들은 또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당에서 있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추출되는 모습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 바른정당에서 지금 오겠다고 하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5명밖에 되지 않는데 5명을 받기 위해서 친박 핵심을 이런 혼란 만들어가면서 출당시키는 게 옳으냐. 이제 이게 친박계 의원들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어떤 수순 아니냐. 이제는 이제 소위 영어로 하면 베팅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김현정 선생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얘기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어떤 원내대표라는 책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당내 사정의 문제에서 당내 상황을 봤을 때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차 한잔 사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 한잔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일 국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도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꾸준히 얘기하셨던 건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현직 의원을 그렇게 내보내고 또 같이 해왔던 의원을 내보내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꾸준히 서청원 전 대표님이라든지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꾸준하게 이 당의 그 나아갈 모습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용단을 좀 내려주십사 이런 과정을 잘 겪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의 지도력이 좀 지금 국정원 직원이 대검 중수부장한테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 망신주라 어쩌라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가서 언론에서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조항은 헌법 조문 속에만 있고 대한민국은 내부자들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촛불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누가 춤췄는지도 찾아내야 한다입니다. 누가 춤을 추다니요? 국정원이 음악 지금 틀어준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는 춤을 췄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국정원 지시에 춤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국정원은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국정원 관계자는 고가 시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이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으로 가면은 명품 시계, 논두렁 이런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이 장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SBS가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KBS 기자한테 이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KBS 기자는 입을 닫았고 논두렁 시계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는 검찰에서 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입을 닫고 지금 종족을 감췄습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춤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악은 국정원이 틀어줬는데 그 춤춘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볼 때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히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춤춘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몇 명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춤의 주인공. 그렇죠. 이 아직 안 밝혀졌다. 맞습니다. 스스로 밝히든가 밝혀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고대영 사장은 KBS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고대영 사장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KBS 담당 정보관의 얘기를 듣고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뇌물수수 의혹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BS에서는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영 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KBS가 밝힌 문제가 아니고요. 고대영 사장이 직접 나와서 밝혀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참 기막힌 뉴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참 귀한 목소리죠.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목소리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벌써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청취자 민경현님은 이용마 기자 응원합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보고 야윈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2부 첫 순서는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를 만납니다. 제가 앞에서 귀한 목소리라고 한 건 체력적으로 인터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출연을 하시는 겁니다. 해직된 지 오늘로써 2060일째. 복마감이라는 희귀암과 싸우고 있죠. 이용마 기자가 우리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화요일의 코너는 뉴스닥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상황도 그렇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도 그렇고요. 챙겨봐야 할 뉴스가 많습니다. 금주의 상한가 하한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연명치료 결정법, 웰다잉법이 시범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웰다잉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
이윤성 원장을 만날 텐데요. 어제 이 존엄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헷갈리는 부분들 제가 다 이윤성 원장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MBC와 KBS 양대 공영방송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꼭 51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가 해직된 지 206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용마 기자 지난해 9월이죠. 복마감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투병 중입니다. 아마 멀찌감치서 동료들 지켜보는 심정이 더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책도 한 권 낸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MBC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주로 집에서 생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경기도 요양원에 머무르시는 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팔아서 호가 고의했던 그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 목소리 들으셨고요. 서청원 의원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안 그러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청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그러자 홍준표 대표 역시 서청원 의원 노욕을 버려라.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맹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로서는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인적 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던 건데 상황이 좀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국정감사 평가부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중반 넘어섰는데 국감 스스로 자평하신다면요. 글쎄요. 이번에 국감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한 4, 5개월 정도 어떻게 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소위 무능과 또 좌파 정권,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졸속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저희들은 무능 심판 국감으로 잡았는데 그 명칭 그대로 잘 잡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그래도 유일한 수권 대안 세력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지금. 중간 성적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무능, 포퓰리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국감으로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근데 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이 국감보다 훨씬 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일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감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당이 돌아가는데 무심하게 있을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지끈지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윤리위가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이러자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표가 그만둬라. 이런 일들 갈등이 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서청원 의원이요.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서 의원한테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어제 국감 현장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확보했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했습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두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상충된 말씀입니다만. 그렇죠. 또 여기에 어저께 이제 국민의당 어제 이용주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하여튼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저는 의혹이다 하라고 서로 간에 의혹이다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진상 규명을 한다든지 진상 파악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점에 그런 타이밍상에 그러한 시점에는 적절한 시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나 그 녹취록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내용까지 어제 소개했어요. 항소심에 가서 경남기업의 윤승무 부회장이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얘기를 해달라. 근데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서청원 의원한테 지금 요청?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말씀만 하셨지 그것을 진짜 녹취록을 그럼 실제로 까야죠. 공개를 안 했어요, 어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용주 의원한테? 지금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가지고는 본인이 갖고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위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그래야 그게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다 이러진 않으셨겠죠, 국회의원이? 뭐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실체다, 그 말씀만 듣고 실체다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의원한테는 그럼 좀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이런 내용이 정말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들어왔느냐, 당사자니까. 글쎄요, 제가 이것을 이거 당 위치에서 이것을 두 분의 실체를 파악하는 어떤 진상조사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두 분이 풀어야 될 문제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4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가 세상에 공개된 날이 바로 1년 전 오늘입니다. 그 후에 이어진 촛불 집회와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안에 벌어졌다는 게 새삼 놀라운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그 1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죠. 아직까지도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감 현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법정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내가 정치보복의 피해자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는 사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네, 국정원 놀이터가 됐던 언론입니다.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국정원 행태를 추가로 드러냈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네,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논두렁 시기의 의혹인데요. 그렇죠. 2009년이었죠.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정원 간부가요, 고가 시기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는데 활용하라, 이렇게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지침을 드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망신 주는데 활용해라. 네. 또 그 다음 날 KBS가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보도했고요. 실제로. 이후 SBS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는 그 출처가 어딘지 확인을 거부한 반면에 SBS 기자는 검찰에서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알려졌습니다. 들은 내용이다. 네. 이제 설마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언론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은 아예 언론사 간부들을 직접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국정원 직원 4명이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접촉해서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 달에는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다는 문건과 진술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때 이제 KBS 보도국장이 지금의 고대영 사장 아닙니까? 네네. 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200만 원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건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이 이야기 잠시 후 행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빚내서 산 집으로 돈 버는 시대 정말 끝일까? 오늘 큰 정책이 하나 나옵니다.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되죠. 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했고요. 오늘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됩니다. 예.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그게 바로 DTI인데 예. 그 새로운 계산 방식이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 DTI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합해서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죠.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해서? 예,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합해서요. 아하.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대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걸 막겠다는 거군요. 네. 또 내년 하반기에는 DSR도 도입되는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또 자동차 할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서 그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주장했는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지켜질까요?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 다만 이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이런 보완책도 오늘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목을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노동계 손 내미는 청와대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노동계 사이에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또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오고요. 자동차, 금속, 금융노조 각 산별노조 대표들도 참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일자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한 노동계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노정 간 대화가 그야말로 꽉 막혔는데 그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홍 대표의 친박 청산이 친박계의 반발에 직면하며 역효과를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여러 차례 제가 간접적으로 홍 대표한테도 얘기를 전했습니다만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내쫓듯이 나갈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초적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두 당이 유기적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념과 철학이 다른 두 정당이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분당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당 내부 사정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당이 하기는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그때는 진상파 조사, 당 차원 진상 파악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을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제가 사면
네. 속마음을 다 얘기하겠다. 사주세요. 같이 나가세요. 사주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끼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당을 향해서. 그렇죠. 당 보면은 아까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끈지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뉴스닥이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했고 심지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요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까지 주라고 요구한 국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논두렁식의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사건을 국정원이 크게 보도해서 망신을 줘라라고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무렵이죠. 2009년 5월 13일 SBS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나간 지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논두렁식의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배우가 누구냐 그동안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의 배우가 바로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4월 17일과 20일 이틀 동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해서 동정 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관계자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는데요. 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도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고 중수부장이 시키는 대로 언론에 흘렸고 그 언론이 이제 SBS가 보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이 뉴스의 이면 행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내부자들은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었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봤어요. 보셨죠? 저도. 이게 영화적 상상일까 현실일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하고 재벌 회장, 조폭 두목, 언론사 간부가 서로 간에 이 일종의 협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서로 조력자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는데요. 한통속. 도대체 누가 대통령 후보고 누가 재벌 회장이고 누가 조폭인지 모르게.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사건이 바로 현실 속 내부자들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 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이 내부자들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 그 위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지시를 내리고